네. 인베스트 정보 보안 기사 기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이트는 인베스트 보안기사.com이죠. 보안기사 사이트고, 최근에 내가 여기 귀찮아서 글을 잘 안 올리고 뭐 이런 거 업데이트 안 하는데,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게 여기 카페가 있어서 그래요. 카페에 아, 기본적으로 뭐 정보나 이런 게 다 올라가 있으니까, 요거에다가 이제 많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도 보시면 보안기사 기출 문제 이렇게 있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난 문제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기초가 돼서 어, 기출 풀이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CBT 시험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잘 복원하신 분은 뭐 대가를 분명하게 줍니다. 대가를 분명하게 주고 뭐 이렇게 자료 뭐 대가 없이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뭐 커피 쿠폰 그런 거 안 줍니다. 그런 거 안 주고 대가 분명하게 주니까 아무튼 근데 이제는 뭐 그냥 크게 의미 없는 복원은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건 당연히 안 되고. 자, 그래서 이 사이트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는 이걸 볼까요? 이건 아니고. 자, 어, 2026년 버전이죠. 26년 그 책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많이 바뀌었고 프리집이 바뀐 것보다 뭐가 많이 바뀌었냐면 이론서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론서가 진짜 좋아요. 근데 단지 좀 아쉬운 건 이론서에 밑줄을 그어줄 때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키워드가 눈에 탁탁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적용이 안 된 부분인데 이제 어느 순간 또 적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올인원 교재인 거고요. 자, 그래서 기출풀이 한번 보죠. 자, 지금 보면 25년도 6월 달에 본 CBT 시험 문제죠. 시험 문제고 뭐 한번 볼게요. 이제 시스템 보안. 이 시험은 뭐 대부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시스템 보안이나 네트워크 보안이 이렇게 좀 문제가 쉬우면 정보보호 관리가 어렵다거나, 그죠? 혹은 반대로 정보보호 관리 쪽이 좀 쉬우면, 법률이나 이쪽이요, 쉬우면 시스템 보안이나 네트워크 보안, 특히 네트워크 보안이 어렵거나 약간 이런 모습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 과목이 쉽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CBT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을 보면 그 사이트에 사람들이 올립니다. 왜? 대가가 있으니까요. 대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늦게 보는 분은 좀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겠죠. 사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리눅스 명령어 중에서 시스템에 열려있는 파일을 출력해주는 명령어가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총 4개의 파일이 있는데, 명령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는, 요거는 이제는 보안기사 초창기의 출제 가이드에서도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LSOF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이라는 건, 이게 텍스트 파일이냐, 이게 디렉토리냐, 뭐, 바이너리 파일이냐, 그런 거, 구분하는 거고, VM 스테이트는 CPU 사용률 이런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PS는 떠 있는 프로세스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리눅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걸 할 줄 알면서 하는 사람과 그냥 외운 사람은 같은 보안 기사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똑같이 보면 이제 이거는 칼리 리눅스죠. 요거 자체도 보안 기사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우리가 만약에 서비스 어떻게 하지? 아파치 2 스타트 요거 중에 아파치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프로세스가 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ps-ef 떠 있는 프로그램을 찾는데 그 중에서 그래 ps-ef 하니까 뭐 여러 개의 그 떠 있는 프로세스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적게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랩이라는 걸 명령을 쳐서 특정 단어만 찾는다. 아파치 2만 찾는다. 그러면 떠 있는 프로세스가 있고 요 단어가 들어간 거 이거 필터링이죠. 윈도우에서는 이게 find string이죠. 그래서 요게 뭐야 아파치 2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요게 나온 거죠. 그럼 이제 요게 뭐냐면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죠. 4843 그죠? 4843이라는 프로세스가 루트 계정으로 하나 떴고 나머지 요거는 이제 아파치 웹서버의 계정입니다. 그래서 요게 부모 프로세스가 되고 얘가 자식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쪽이 페어런트 프로세스 부모 프로세스의 아이디인데 얘가 다 4843이잖아요. 그죠? 요놈 거 얘가 부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lsof-p
43이라는 걸 좀 보여줘. 즉 열려있는 프로세스를 좀 확인해봐. 이렇게 치면 뭔가가 나오는데 뭐지, 이게 쭉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몇 개 알아듣는 것부터 한번 보자고요. 쭉 대충 봐서 이런 SO 라이브러리라는 건 그냥 작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좀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 보면 속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여기 listen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얘기는 지금 IP 버전 4, 버전 6죠. 버전 6 프로토콜을 쓰고 있고, 거기에 listen, 그죠?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럼 뭐 IP 버전 4도 있겠죠. 제가 크게 해갖고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P4라고 하는 거 아마 이게 두 개가 있을 겁니다. P4가 있는데, 하나는 read, 하나는 write. 즉, 부모 프로세스에서 받은 메시지를 아까 자식 프로세스한테 전달을 할 때 왜 IPC라는 프로세스 간의 통신 기술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개발할 때부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그 큐를 열고 있는지, 그죠? IPC를 열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통신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어떤 파일들을 점유하고 있는지, 그죠? 바 밑에 로그 밑에 아파치2 밑에 에라 로그라는 걸 점유하고 있다. 그럼 억세스도 있을 거예요. 뭐 억세스도 있고, 이제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열려 있는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거고, VM 스테이트는 CPU 사용률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는 잘 안 보고 이렇게 1 이렇게 치면 1초 단위로 이렇게 CPU 사용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컨트롤 C 하면은 종료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냥 폰트가 좀 커서 안 보이긴 하지만 여기 ID 있죠. ID, 요 ID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고 있냐, 나 91% 놀고 있어, 98% 놀고 있어, 89% 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CPU나 메모리 사용률을 볼 수가 있고, 리눅스에서는 명령이 없는데 IO 스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리눅스에서는 없어요. 이거 IO 스테이트는 디스크 IO를 유닉스나 뭐 IBM AIX 그런 데 있는 커맨드예요. 지금 없죠, 리눅스에서는. 그래서 IO 작업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떠 있는 프로세스는 이렇게 탑으로 볼 수도 있고, 이것도 보안기사 기출이죠. 그러면 실시간으로 지금 CPU 사용료에서부터 프로세스 정보가 여기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이라는 건 만약 에코 A라는 문자를 A.txt로 하나 만드세요. 일반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캣으로 보자. A.txt를 한번 보자. 그러면 파일 A.txt는 도대체 뭐냐? 자, 봤더니 얘는 ASCII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윈도우 실행 파일은 여기에 P라고 나오고요. 리눅스 실행 파일은 여기에 ELF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 리눅스에 많은 명령어가 있지만 사실은 실제 쓰는 건 몇 개 안 됩니다. 그게 있고, 자, 요거는 이제 좀비 프로세스를 탐지하는 게 뭐냐? 자, 보안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비라고 하면 무슨 악성 코드다,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악성 코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과거 보안 기사에서도 몇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좀비는 뭐냐? 아까 아파치를 생각해 보세요. 아파치라는 프로세스가 하나 뜨죠. 그죠? 그리고 얘가 80번 포트에서 리슨하고 있단 말이에요. 리슨을 해야지 브라우저가 이렇게 연결하니까. 그러면 얘가 연결하면 차일드 프로세스를 만들어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아파치입니다. 똑같이 뭐 HTTPD 그래도 되고. 그러면 얘는 페어런트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자식 프로세스가 이렇게 뜨죠. 그러면 내가 받은 메시지를 얘네들한테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고받아야 되죠. 그래서 파이프라는 IPC 기술 써서 전달하고 요렇게 받고, 얘가 뭐 전달하고 싶으면 요따 넣고 요렇게 받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자식 프로세스를 기동할 때 C 언어 함수가 뭐냐? 포크입니다. 포크라는 걸 쓰면 얘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차일드가 돼버려요. 그럼 이제 좀비는 뭐냐면, 원래 차일드 프로세스를 이렇게 띄우면 차일드가 종료하기 전에 이 페어런트가 종료하면 안 되는데, 만약 얘가 종료하면요 부모를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그 종료할 때 보면. 그래서 메모리만 점유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프로세스가 나오는데, 그게 리눅스의 좀비고 걔는 디펀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ps-ef의 그랩의 문자열의 디펀드를 찾아주세요. 그래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거고, 이런 건 뭐 맞아야죠 당연히. 그죠? 기출 문제에 있던 거고. 이게 이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거 뭐냐면 칼리 리눅스가 있는데, 지금 제가 쓴 게 칼리 리눅스입니다. 요게 칼리 리눅스인데, 여기 보면 뭐 메뉴가 많아요. 그죠?
뭐 칼리 리눅스하고 뭐 관련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죠. 이런 칼리 리눅스에 없는 게 뭐냐라는 케이스도 있고, 또 하나는 시험 문제에 이 칼리 리눅스가 우리가 이제 뭐 데비안 계열의 리눅스, 뭐 우분투 계열의 리눅스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거는 학습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시험에는 일단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누가 만들었냐 쉽게 생각해서, 그럼 이 칼리 리눅스는 데비안 계열의 침투 테스트 도구, 뭐예요? 해킹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킹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리눅스, 그게 칼리고, 우분투 계열의, 이것도 기출이에요. 우분투 계열의 침투 테스트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백트랙입니다. 백트랙. 예, 원래 백트랙은 그 정보 처리 기사 보면 그 트리 탐색 알고리즘의 이름이 백트랙이죠. 자, 아무튼 여기는 백트랙 침투 테스트 도구고, 메타스플로잇이나 이것도 침투 테스트 도구의 프로그램의 이름이죠. 그죠? 이름. 취약점 이용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포트 스캐닝 하는 거고, 웹 취약점 공격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깔려 있고, 버프 스윗이라는 웹 프록시 도구도 깔려 있고요. DB를 공격할 때 SQL 맵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잘 안 쓰는데 또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SQL 맵도 칼리 리눅스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제 세 가지 경우로 정리가 되는데, 데비안 계열의 침투 테스트 도구는 뭐냐? 그건 칼리. 우분투 계열은 백트랙. 그죠? 다음 중 칼리 리눅스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SQL 인젝션과 같은 공격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 그건 SQL 맵입니다. SQL 맵. 그리고 또 다음 중에서 얘처럼 이 칼리 리눅스에 안 깔려 있는 게 뭐냐? 오히려 이게 더 어렵죠. 깔려 있는 거 찾는 것보다. 그래서 뭐 dir 서치, 뭐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없고, 그리고 이제 메타스플로잇은 공격 도구입니다. 공격 도구라는 거 여기 L자 있어요. 이렇게 L자, 그죠? 네. 자, 뒤에 가볼게요. 자,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을 실행할 수 있는 리버싱 도구가 뭐냐? 자,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면 결론적으로 exe 파일이 나옵니다. 그죠? exe 파일. 이게 이제 윈도우의 실행 파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 a.c라는 소스 파일이 있어요. 소스 파일이. 그러면 이게 이제 개발자가 코딩한 거. 이거를 구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토큰화 시킵니다. 토큰. 단어를 자른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는데 렉서가 들어가고, 자, 렉서가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파싱 트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그냥 단어를 잘라서 분석한다. 그래서 중간 파일, 이 중간 파일을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그래요. 이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고 최적화, 쓸데없는 코드들을 지우고 최적화를 해서 최종 실행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왜 얘기할까요? 이거 25년도 필기 기출입니다. 여러분들 필기 기출은 CBT니까, CBT고 책을 낼 때는 100문제밖에 못 내잖아요. 제가 여기 쓸 수 있는 최대 양이. 그러니까 실제 이런 게 나왔어도 이렇게 못 넣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순서, 오브젝트 파일을 만드는 순서로 올바른 것은 이게 기출인 거고요. 그래서 EXE를 만드는데, EXE는 말 그대로 실행 파일이에요. 근데 이 실행 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리버싱 도구라고 하는 거고, 실행 파일을 실행하면서 분석할 수도 있고 실행 파일의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정적 분석. 이 두 개를 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이다와 올리 디버거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즉 언어를 거꾸로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세스 익스플로는 이건 동적 분석 도구고, 우리 그냥 쉽게 보면 윈도우의 작업 관리자와 비슷한 거고요. 프로세스 모니터가 실제 보안상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어떤 A라는 프로그램이 호출하는 API를 다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 보안 솔루션이 EDR이나 API, APT 솔루션 같은 걸 개발하는 겁니다. 이 API를 수집해서. 오터런즈 시작 프로그램 등록 있는 거. 그래서 요게 기출은 다음 중 동적 분석 도구가 뭐냐? 그럼 이제 여기 보기는 다르겠죠. 그래서 답은 오터런즈. 이렇게 해도 기출이 됐습니다. 25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출풀이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뭐 이것만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건 다 얘기를 해줄게요. 자, 다음 중 작성한 코드가 없는 코드에 없는 함수를 호출하고자 할 때 이미 적재된 공유 라이브러리를 원하는 공유 라이브러리, 이제 뭐야, 말이 꼬이네요. 공유 라이브러리에 원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기법이다. 이때
NX나 DEP 우회 공격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자, 이 NX 비트 혹은 DEP, 이거는 이제 이 NX는 영어 약자가 좀 다양합니다. 결론은 E는 execute예요. 그러니까 실행을 못하게 해라. 그죠? 실행을 못하게 하는 비트. DEP는 제9회 정보보안기사 필기에서 처음 등장한 문제인데, DEP도 실행을 못하게 하는 건데요. 데이터 execute protection이에요. 데이터를 실행하는 걸 보호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왜냐면 이 문제는요, 단순히 보안기사 필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실기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진단원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가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는 공간을 뭐라고 하죠? 힙이라고 하죠. 힙 공간. 여기 이제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악성 코드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악성 코드를 아무리 넣어봤자 뭐가 문제냐면, 이 메모리 안에서도요, 이제 권한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행 권한이 있어야지만 이 악성 코드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DEP를 해제한다거나 이 NX 비트를 0으로 두면 결과적으로 동적 메모리에서 악성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자, 그래서 공유 라이브러리에 원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기법인데, 이거는 이제 영어만 대충 받아 나오잖아요. 그죠? 공유 라이브러리니까 라이브러리 약자겠죠. 그죠? 약자겠고, 그래서 이 답은 뭐 RTL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ASLR은 동적으로 메모리의 주소를 동적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메모리의 주소를.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메모리의 주소가 할당이 되는데, 그게 고정 주소가 부여되는 게 아니라 동적으로 할당되는 거.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지만 설정하는 방법은 뭡니까? 랜더마이즈 VA 스페이스 2를 넣어야죠. 2를. 그 이유는 이제 교재에서 보고요. 다음 세 번째 필드에 뭐냐? 이거 은근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etc 밑에 passwd 파일인 거죠. 패스워드 파일. 근데 이제 거기에서 세 번째 필드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id죠. 그 다음에 x는 패스워드. 그러니까 여기가 x인 거는 나 패스워드는 섀도우 파일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 이름 뭡니까? uid. 그 다음에 gid. 이건 그냥 도움말이고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 홈 디렉토리. 그 다음에 사용하는 쉘 프로그램의 이름. 그래서 uid겠죠. 이제 답은 uid가 되는 거고, etc 밑에 passwd 정도는 나 섀도우의 필드는요 기본적으로 외워놔야 됩니다. 그건 이제 기본한 거고, 기본적인. 이거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 저도 사실 이 문제로 처음 봤어요. 사실은 ls-alp를 쳤는데 이렇게 플러스가 나왔대요. 플러스. 요게 뜻이 뭐냐? 엔크립션. 이건 당연히 아니겠죠. 리드 온리 파일이다. 리드 온리 파일에 관련된 게 시험에 보안기사 실기 필기 다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요번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예전부터 제가 포함했는데 올해 적용이 됐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 우리가 여기 알자만 있으면 리드 온리 같잖아요.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고, change attribute chattr, 이게 이제 실기 기출이죠. 이게 리드 온리 파일 설정하는 거예요. 루트만 하는 거고, 얘는 관련이 없어요. 위에 거는 히든 파일은 말 그대로 숨긴 파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엔크립션은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아닌 거고, 그래서 얘는 접근 통제, 액세스 컨트롤을 의미한다. 알아두시고요. 계속 이제 CBT에서 26년도 시험 문제에서 이제 이게 25년도죠. 25년도 필기에서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ACL은 그럼 어떻게 부여하냐? 이건 저도 찾아본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보면 여기에 보면 여기 요 명령어가 있대요. 그래서 저 명령을 통해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샘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유저 테스트 6에 6, 그죠? 뭐 이런 권한들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아까처럼 LS를 하면 뭐 더하기로 나온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이게 실기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근데 요거는 알아두십시오. 더하기 의미가 뭐냐? 자, X 윈도우, 이게 이제 리눅스잖아요. 그죠? 리눅스. 요런 모드를 텍스트 모드라고 하고, 리눅스에도 이렇게 윈도우처럼 그림 같은 게 나옵니다. 이 윈도우를 X 윈도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X 윈도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은 앞에 이름에 이렇게 X가 있습니다. X가 XOS, X호스트. X호스트는 IP를 주소를 가지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냥 IP만 가지고. 자, 그리고
XOS, 한마디로 IP 말고 어떤 키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답이 이제 4번이죠. 루트의 XOSolity라는 게 관련된 내용이다. 설정 파일의 이름은. 자, 그 다음 9번 가볼게요. 9번은 요것도 이제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오덴티케이션, 그러니까 오픈, 개방된, 표준화된 인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건 이제 게임 회사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모바일 게임 회사는 보통 회원 가입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SNS 인증을 하거든요. 내가 페이스북에서 로그인을 한다거나 인증을 받아온다거나 구글에서 받아온다거나 그때 사용한 인증이 요겁니다. 요거. 그때 사용하는 게. 그러면 다음에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뭐냐, 사용자 자격증명을 노출하지 않고 제3자 애플리케이션 리소스에서 위임받도록 하는 프로토콜이다. 이제 정의죠. 정의. 이게 정의입니다. 그리고 얘는 1.0과 2.0이 있는데 그것도 기출이에요. 1.0은 결론은 인증을 받아서 토큰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큰이 바뀌냐 안 바뀌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2.0은 주기적으로 리프레시를 해줘야 돼요. 그런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1.0은 그게 없지만, 그래서 그걸 비교하는 문제도 나온다. 교재에 있습니다. 자, 자, 웹브라우저의 확장 기능으로,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얘기입니다. 사실은 웹브라우저 웹서버 사이에 트래픽을 가로채서 수정할 수 있는 게 뭐냐, 수정이잖아요. 당연히 스니핑은 아니죠. 스니핑은 뭡니까, 정보만 보고 수정이나 그런 공격은 안 하는 수동적 공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Man in the Browser라고 한다. 요거는 은근히 많이 출제가 되고, 뭐 밑에 있는 건 출제된 건 아닙니다. 사실은 블루프린트, 블루제킹, 블루투스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기에서 개발 보안 같은 게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그죠? 실기에서 버퍼 오버플로우의 공격에 취약한 API는 뭐냐, 그 F 개치에 개츠. 여기 N은 뭡니까, 길이 값을 검사하는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취약한 API 3개, 취약하지 않는 API 3개, 요 정도는 안 보고 쓸 줄 알아야 돼요. 왜? 필기 붙고 말 거 아니니까. 자, 일단 보안 기사 시험에서 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뭡니까, 무결성 검사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무결성이 뭐예요? 파일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그래서 이거 우리 교재 해시 부분에 있는데, 해시 함수라는 거는 원웨이 펑션이죠. 원웨이 펑션이 뭐예요? 입력으로 결과를 알 수 없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럼 50% O, 나머지가 0. 컴퓨터에서 퍼센트 하면 나머지 계산입니다. 그럼 해시 함수, 이게 해시 함수야. 요게 입력값이고 요게 해시값 출력. 그래서 요거를 메시지 다이제스트라고도 그러고 해시값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러면 요 결과로 요 입력값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원웨이 펑션이에요. 근데 해시라는 거는 사용하는 용도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예가 변경됐냐 안 됐냐 검사하는 무결성 검사에 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MDC라고 하죠. 모디피케이션, 수정, 딕텐션, 수정을 딕텐션, 탐지하는 코드다. 그러면 이 MDC 계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해시 함수들이에요. 샤일, MD5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 말고 MAC, 이거 해시 챕터 보면 나와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되게 메시지 오덴티케이션 코드, 메시지로 인증을 하는 코드래. 그러면 해시는 입력이 똑같으면 출력이 똑같나요? 출력이 똑같죠. 그러면 클라이언트 서버 간에 동일한 암호화키, 대칭키를 넣으면 결과가 똑같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 값을 보면 어떻게 돼요? 너 걔 맞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인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안기사에서 무결성 도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트리바이즈입니다. 트리바이즈. 자, 근데 여기 SPAN이라고 있죠. 사실 이게 영어 약자를 써주면 되게 쉬워요. 스위치 포트입니다. 스위치 포트. 스위치 포트를 분석한다. 넷이 네트워크인가?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러링 도구라서 얘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보죠. FTP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프로그램. 21번 포트. FTP 액티브 모드건 무슨 모드건 간에 무조건 21번 포트를 쓰는 거고, 명령은
자, 그 다음에 로고는 엑스퍼 로고에 있고요. 액티브 모드인 경우에는 20번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거고, 패시브 모드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포트를 누가 결정해요? 서버가 결정해서 준다. 그래서 1024죠. 1024가 아니라.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볼 게 없어요, 사실은. 이건 왜 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공부로서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답만 외우세요. 뭐 가트너 10대 전략이 아니고 빅데이터래요. 그냥 똑같이 나올 거니까 나와봤자 크게 의미가 없다. 자, 드론이라는 건 뭐예요? 뭐 비행기 조그만 거 그런 거잖아요, 그죠? 거기 보안 취약점의 가용성은 뭐죠? 가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서비스를 요청할 때 그 서비스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밍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주파수를,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도 됩니다. 똑같은 주파수를 쏘면요 통신이 안 돼요. 그게 제밍이에요. 뭐예요? 전파 방해, 똑같은 거죠. 전파 방해를 하는 게 제밍이에요. 근데 재전송은요 어떤 정보를 카피하는 거예요. 똑같이 카피를 해서 인증을 우회한다거나 그런 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가용성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얘는. 자,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PAM 모듈이 있죠. PAM 모듈에 보면 이건 리눅스 패스워드 모듈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또 PAM 모듈에 보면요 PAM 모듈의 타입이 있죠. 그게 뭐죠? 오스, 그죠? 오스 세션 패스워드 맞나? 그죠? 맞아요. 오스 세션 패스워드. 하나 더 있는데 어카운트구나. 어카운트.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외워야 돼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시스템 오스라는 놈의 모듈을 쓰면 결과적으로 패스워드 실패 수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최소 길이 8자, 그죠? 그리고 L이니까 로우너, 소문자는 최소 한 자리, 마이너스 1이 그거예요. 마이너스 2면 최소 2자리, 어퍼 대문자, 디시멀 뭐죠? 숫자, 그 다음 O 뭐예요? 오크레딧 특수문자 하나는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자, 유크레딧은 최소 1개 이상의 영문 소문자를 포함한다. U가 아니죠. 이건 U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대문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보안기사 필기는 영어만 대충 알아도 대충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VSFTP 뭐 이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FTP예요. FTP인데 FTP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FTP,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FTP 보안 취약점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어노니먼스 계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운스 어택. 이 바운스 어택은 포트 스캐닝을 해서 뭐 페이크 메일, 가짜 메일을 보내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목적 하나는 포트 스캐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시험엔 중요해요. 근데 어노니머스 계정은 우리가 FTP라는 걸 쓰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노니머스 계정으로 유저 아이디를 딱 입력을 하면 패스워드를 안 물어봐요. 그럼 내가 파일을 업로드, 풋 명령을 쓸 수 있다거나 get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내가 악성 코드를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노니머스는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노니머스 enable 노로 해놔야 되죠. 안 그러면 아주 그냥 심각합니다, 보안에 이거. 그래서 어노니머스 체크하면 안 된다. 근데 보안을 하는 사람들이나 보안 기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알아요.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알아요. 근데 그렇고 그 대신 이제 문제가 있죠.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현업 담당자들은 잘 몰라요, 이걸. 그래서 현업 담당자 PC가 좀 문제가 돼 있죠. 그리고 어노니머스 설정을 허용을 해서 이것도 잘못됐네, 그죠? 이거 잘못됐네요. 어노니머스 설정을 허용해서 보안성을 향상시키지 않죠. 허용하면 거부해서 보안성을 향상시키는 거죠. 요 2개 다 잘못됐어요. 요 2개 다. 자, 리눅스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설정은 뭐 ETC에 있다, 그죠? ETC에 있고, 자, TMOut 요것도 기출입니다. 세션 타임아웃이 아니라 이름이 TMOut이다. 자, 그리고 setUID, 스티키 비트가 있으며 리눅스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니죠. 얘는 제거해야 되는 거죠. 꼭 필요한 경우는 써야 되겠지만 그게 passwd라는 프로그램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setUID가 없으면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행 시에 소유자의 권한, 정확한 표현은 사용자죠.
그 다음에 그룹, 그 다음에 임시 폴더 같은 거, TMP죠. 바 밑에는 로그 파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이제 틀린 말이죠. 예, 틀린 말이고. 19번 NTFS죠. 윈도우 파일 시스템의 이름이 NTFS인 거죠. NTFS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파일 및 폴더를 압축하여 저장을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가변 길이 클러스터, 이것도 예전에 보안기사 필기 기출입니다. NTFS의 저장 단위는 가변 길이 클러스터다. 단위가 클러스터예요. 파일 시스템의 변경이나 변경 사항을 기록하여 저널링은 뭐야? 무결성 검사를 위해서 변경 사항을 기록하는 파일이 저널링 파일이고, 요것도 25년도 보안기사 필기 기출입니다. 그래서 자동 복구를 지원한다. 근데 여기서 자동 복구라는 건 파일이 깨졌는데 복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NTFS는 EFS 암호화는 NTF에서 다른 볼륨으로 복사해도 복호화되지 않는다. 복호화됩니다. 예, 암호화된 블럭에서 암호화되지 않는 블럭으로 복사를 할 때 그게 풀려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라커가 있죠. 그래서 비트라커도 보안기사 문제죠. 윈도우 인증 시에 사용하는 서비스를 뭐라 그래? LSA라고 하죠. 여기 써있네. 로컬 시큐리티 오솔리티, 그죠? 인증. 그래서 얘가 뭘 만들어내냐? 보안 토큰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보안 토큰이라는 걸. 요거를 해주는 프로그램의 이름은 LSA 서브 시스템 ss.exe. 요것도 기출이에요. 요것도 기출입니다. 요것도. 네. 서브 시스템. 자, 그래서 지금 윈도우의 계정과 SID를 매칭하고 감사 로고를 기록하는 게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LSA입니다. LSA. 요 기출이에요.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패스워드를 저장하고 있는 파일이 뭐냐? 이 패스워드 윈도우에서 뭐지? 저도 뭐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웬만한 건 다 외우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만든 책받침이에요. 왜냐면 양이 많잖아요, 세상에. 윈도우가 이거죠. 왜냐면 저도 다 기억을 못하니까. 자, LSA가 있고, 패스워드 저장하는 DB가 SAF, SID 있는 게 SID. 그죠? SID를 가지고 어떤 디렉토리에 접근을 할 수 있냐, 못하냐, 허용하고 닫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시스템 보안인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서 끝내죠. 자, 그 인베스트 정보보안 기사 25년도 6월인가요? 아까 헤더 쪽에 써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트워크 과목 기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시스템 보안에서 설명도 제대로 했는데 문제를 제가 끝까지 읽지 않아서 이 교재가 잘못됐다 그랬는데 이거 맞습니다. 이거 이상 없습니다. 익명의 사용자 허용을 위해서 어너니머스를 yes로 해야 된다. 문장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단번인 거죠. 근데 이상 없어요. 예, 그리고 보안상은 no로 해놔야 돼요. no로.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21번부터 정보 시스템에서 침입을 탐지하고 세션을 절단하는 것. 즉,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대응까지 하는 게 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이거는 실기에 14점짜리 작업형으로도 예전에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IPS예요. 얘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 보안 솔루션 화면을 주고 요게 뭐라고 적혀있냐면 세션 절단, 뭐 차단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안 솔루션이 뭐냐? IPS인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뭐 방화비약, 뭐 낙, 그죠? 네트워크 무결성 검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스니핑은 뭡니까? 수동적 공격 기법이다, 그죠? 영어로는 패시브다.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스니핑을 하고 있는지 탐지하는 방법. 자, 정확히 말하면 스니핑을 하고 있는지 탐지하는 방법은 없어요. 뭐냐면 if config 명령을 통해서 노멀 모드를 확인한다. 이 말은 지금 네트워크 리눅스에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정보를 보는 그 커맨드가 if config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if config 이렇게 치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명이 이렇게 영어로 나옵니다. ETH0. 그러면 얘가 지금 노멀 모드인데 특별히 뭐 요 부분을 봐야 돼. 별다른 거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지의 맥 주소가 내 것만 수신받고 내 게 아닌 건 들어와도 버립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근데 보안기사 이제 그 작업형 실기에서 if config eth0 eth0 PROMISC 그죠? 요게 이제 프로미스큐어스 모드, 한글이 더 어려워요. 무차별 모드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는 목적지의 주소가 내게 아닌 것도 받는 거, 요 앞에다가 마이너스라고 주면, 이것도 실기 기출이에요.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를 해제하는 거죠. 그러면 인터페이스를 보면요, 여기에 PROMISC라고 무차별 모드가, 즉 프로미스큐어스 모드가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멀 모드를 확인한다, 이건 틀린 말인 거죠. 암호화된 패킷이 전송되는지 확인한다, 이거는 스니핑에 대한 보안 대책이죠. 그죠? 자, 네트워크 스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 모니터링 한다고 해서 남이 복사해서 그 보는 거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모르죠. 이미 가짜 패킷을 전송한 후 해당 IP로 핑 연결이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연결을 하는지 확인한다. 허니팟 같은 거죠. 허니팟이 뭡니까? 함정이잖아요. 함정.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자, VPN의 종류도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VPN, PPTP, 그냥 이거 무조건 기억하고, 시스코 하면 이렇게 L로 나와요. 그래서 L2F, 그죠? 그 다음에 L2TP라는 것도 있고, 왜 프로그램이 하나가 아닌 거잖아요. 그 L2TP. 그래서 L2F나 PPTP, L2TP 같은 경우는 MPLS VPN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OSI 7계층의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동작한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실기에서,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보면 되니까, 실기에서 VPN의 종류 중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동작하는 VPN의 종류 3개를 써라. 이게 작업형 14점짜리 문제의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또 하나 네트워크 계층에서 도는 거, IPsec VPN, IP가 네트워크에 있잖아요. 그래서 OSI 7계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그거는 피지컬, 그죠? 데이터 링크, 그 다음에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그 다음에 세션, 프리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7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SSL VPN 그래도 되고 SSL 그래도 되는데, 이 SSL이 문제인데, SSL은 여러 계층에서 돌아가요. 그래서 트랜스포트에서 애플리케이션 계층, 그 사이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다음 SSL은 OSI 7계층이 어느 계층에서 동작하냐. 근데 이 보기에서 트랜스포트 계층이 있고, 네트워크 있고, 데이터 링크 있고, 피지컬 있어. 그럼 트랜스포트입니다. 근데 트랜스포트와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주지는 않아요. 보기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트랜스포트가 없어. 그럼 답은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SSL이라는 게 응용에서도 돌고 트랜스포트 계층까지 돌아간다. 그거 기억하고, 다음 중 공격 형태가 다른 거는 뭐냐. 자, 나머지 것들은 뭡니까? 전부 다 디도스죠. 디도스. 랜드 어택 뭐죠? 발신자와 수신자의 IP가 동일한 거. 자폭이죠. 핑 오브 데스, 하나의 커다란 ICMP 패킷을 쌓아서 분할되면서 공격하는 거. 이거 뭐죠? 영어로 읽기도 어려운데,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인데 암호화를 합니다. 근데 뭐 굳이 뭐 디도스 공격이 암호화를 할 필요가 있나요? 스톡스넷. 자, 요거는 독일 지멘스사에, 이게 이제 요게 알려진 거는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 해킹 때문에 그래요. 독일 지멘스사에 스카다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걸 해킹한다. 자, 그러면 그게 스톡스넷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제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이 스카다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 공항에 가면 이렇게 컨베이너 벨트 있죠. 그럼 우리가 짐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 공항 직원이, 그 항공사 직원이 앉아서 모니터 보고 짐 올려주세요. 그럼 뭐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턱 누르면 짐이 쭉 이렇게 가잖아요. 요게 스카다 시스템이에요. 요게 스카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어 시스템이라고, 기계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저 PC에 있는 OS는 뭘까요? 윈도우입니다. 윈도우. 자, 그 다음에 25번 FTP죠. 리눅스 FTP로 리눅스 관리자 계정을 차단하려고 한다. 리눅스의 관리자 계정이 루트죠. 이걸 차단하는 게 FTP 유저스죠. 유저스. 요게 막는 겁니다. 그리고 host.deny, 호스트. 혹은 뭐죠? allow, 이건 TCP 래퍼라고 그래서 특정 IP와 그죠? IP를 가지고 접근 통제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그래서 FTP 유저스는 연결하면 안 되는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ID 계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디도스의 공격 기법은 뭐냐? 자, 요거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예. 펌웨어가 뭘까요? 펌웨어는 칩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공유기 있잖아, 집에 이렇게 안테나 이렇게 여러 개 달린 거. 요 안에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드웨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소프트웨어를 얘도 어느 순간에 업데이트라는 걸 할 거 아닙니까? 업데이트. 자, 업데이트를 할 때 요때 악성 코드를 집어넣는 거, 그걸 PDOS라고 한다. 그죠? 그리고 에크, 플러딩이 뭐예요? 플러딩. 그냥 범람시킨다. 그냥 주구장창 막 부른다. 그게 플러딩이죠. 그게 플러딩이에요. 그래서 에크를 막 준다. 리셋을 막 준다. 스머핑은 ICMP 패킷인데 255번 IP 뭐죠? 제일 끝에가 255번 브로드캐스트 IP인 거죠. 브로드캐스트 IP에다가 ICMP를 보내고 엄한 놈이 받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엄한 놈을 공격하는 그 디도스 하는 거. 이것도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는 IP 주소 체계가 서브넷 체계가 A, B, C, D로 되어 있죠. 그래서 A가 앞자리가 0, 0, 10, 110, 1110 이렇게 1110은 멀티캐스트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멀티캐스트용. 멀티캐스트는 뭐예요? 등록된 사람들만 요 메시지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 멀티캐스트용에는요 뭐가 있어요? IGMP라는 프로토콜이 있죠. 인터넷 그룹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의 약자. 그죠? 요게 등록된 사용자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게 D클래스를 쓴다. 그래서 일단 뭐 답은 3번이죠. 자, 뒤로 가볼게요. DMZ 구간에 위치하면 가장 위험한 서버는 뭐냐? 자, 이거는 사실은 뭐 답은 DB죠. 그냥 봐도. 그죠? 28번은 답은 DB인데 얘가 말하는 게 뭐냐가 제 의미가 있는 거죠. 뭐냐면 존이라는 거는 일단 네트워크 존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강남구를 보면 신사동이 있죠. 그 다음에 역삼동이 있고 대치동이 있죠. 그게 존입니다. 강남구라는, 즉 강남구는 우리 회사 전체 네트워크고 그 안에 신사동이라는 존, 이렇게 나눈다 이거죠. 주소 체계를. 근데 이 존을 나눌 때 DMZ라는 거를 왜 나눠야 되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에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보안기사나 정보보안이라는 걸 공부를 한다면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에서 뭐가 있냐면 접근 통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접근 통제. 이 접근을 통제한다 말 그대로예요. 접근을 통제한다. 누구의 접근? 인가되지 않는 사람의 접근.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 시에 IP 통제 같은 걸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문장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건 그냥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존을 나눠라. 그래서 DMZ 인터넷이 되는 구간, 예를 들어서 용산으로 가는 신사동, 그 다음에 인터넷이 안 되는 구간, 그래서 서버팝, 보통 서버팝이라고 많이 말하죠, 기업에선. 그리고 잘 하진 않지만 데이터베이스 존까지 이렇게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선을 가지고 우리 회사입니다. 회사. 여기가 회사예요. 그러면 여기 밖에는 외부 인터넷이죠. 외부망 그래도 되고 인터넷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DMZ는 이 외부망 인터넷과 우리 회사 내부 서버의 중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다가 얘기하는 거고, 이 DMZ가 보안기사 실기 기출입니다. 답이 DMZ였어요. 똑같이 실기에서 기출이고,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에도 있고 ISMSP 인증 기준에 접근 통제가 있는데 거기에도 네트워크 접근 통제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접근이죠, 정확한 말은. 그래서 외부망과 DMZ와 서버망을 분리해라, 그 문장이 거기에 또 들어가 있고, 그거의 근거는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를 근간으로 해요. 그러니까 DB가 여기 쓰면 안 되죠. DB가. 근데 사실은 이 문제에서 여기 WAS 있죠. WAS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거든요. 얘는 DB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DB 계정 정보가 다 여기 있습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왜?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WAS는 아파치 톰캣 이런 거죠. 이 WAS는 사실은 서버팝 안에 존재해야 돼요. 왜? WAS가 해킹이 되잖아요. 그럼 DB가 해킹이 된 거와 똑같습니다. 보안 솔루션 뭐가 있든 간에. 왜? 여기 들어오면 아이디 패스워드 있다고 그랬잖아. 바로 들어가 버리면 되니까. 근데 뭐 그냥 딱 봤을 때 DB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웹 서버와 와스가 분리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엿다 둘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보면 쉬운데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그죠? 뭐 문제는 뭐 그냥 보면 뭐 그냥 봐도 그냥 DB가 중요하니까 뭐 DB 안 되겠죠. 그냥 찍어도 그거잖아요. 자, 그리고 무선 네트워크 공격. 요거는 원래는 이게 제 기억에는 제 4회 정보보안 기사 기출 문제, 실기 기출 문제인데 이게 와이파이를 어떻게 해킹하냐. 근데 여기서 해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크랙이라는 걸 하겠대요. 크랙이 뭡니까? 패스워드를 공격하는 거, 암호문을 공격하는 걸 전부 다 크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크랙하는 도구는 뭐냐? 무작위로. 뭐죠? 계속 넣어보겠다 이거죠. 봐보세요. 에어크랙. 이건가 보지. 그죠? 영화만 봐도.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은 뭐냐? 스니핑을 해야죠. 디도스 공격을 하죠. 그리고 패스워드를 무작위 공격해야 하죠. 스니핑을 하려면 프로미스 큐어스 모드로 와이파이를 열어놔야 되겠죠. 그 에어몬, 그죠? 요 도구가 보안기사 실기 기출이고, 근데 저는 이게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뭐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조건 기출에 나왔으니까 중요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게 뭐 지금 뭐 그 보안에 그렇게 이슈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이벤트를 저장한대요.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 로그를 분석하고 탐지를 할 수 있대. 그죠? 그 뭐 SIEM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안 관제 시스템, 보안 관제라는 말이 모르면 그냥 모니터링 시스템, 여러 개의 보안 솔루션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래서 뭐 다른 말로 통합 보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방화벽의 로그를 가져오고, 뭐 IPS의 로그를 가져오고, IDS의 로그를 가져와서 하나면에 봅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SIEM은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 빅데이터라는 걸 써요. 왜? 대용량의 로그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고, 상간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상간 분석을 안 하는 보안 솔루션이 어디 있습니까? 상간 분석은 정말 심플한 거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론상, 그래서 데이터를 탐지하고 할 수 있다. 그게 2번이고요. 요거 실기 기출입니다. 실기도 기출이에요. 이벤트를 관리하는 요 말에 시큐리티 I, 요거 뭐겠어요? 이가 이벤트겠죠. 그죠? 이벤트. EDR도 기출이에요. EDR, 뭐 MDR, XDR 이렇게 종류가 나오는데 뒤쪽은 안 나오고, EDR 서버를 기업 내부에 설치하고 PC에다가 에이전트를 깝니다. PC에다가. 그리고 나서 동작을 시키면 그 PC에서 수행하는 행위 정보, 즉 API 같은 거. API가 뭐냐면 그냥 프로그램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어떤 기능을 부른다 그런 거거든요. 그걸 모니터링해서 악성 행위를 탐지할 수도 있어요. EDR은. 자, 그리고 요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윈도우 사이즈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 회사로 가는데 주차장에 핸드폰에 뜨는 거예요. 우리 회사 주차장에 여유 주차 대수 3대입니다. 그럼 3대 동시에 나가도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TCP 프로토콜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하고 흐름 제어라고 합니다. 흐름 제어 기법이 슬라이딩 윈도우고, 이 윈도우의 사이즈만큼 데이터를 많이 보내줬다 적게 보내줬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를 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회사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수 없다? 그러면 보낼 수 없네? 그게 뭐다? HTTP read DOS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게 많이 나와요. 자, 포트가 닫혀 있을 때 응답이 다르다. 요거 제가 요번에 그 보안기사 이론서에 정리해 줬어요. 요거. 자, 일단 U가 있는데 UDP입니다. UDP는 포트가 열려 있으면 응답이 없어요. 근데 UDP는요, 포트가 닫혀 있으면 ICMP Destination Unreachable, 목적지 도착 불가,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보안기사 필기에서 ICMP Destination Unreachable을 이용한 디도스 공격 기법이 뭐냐? UDP 플러딩이에요. UDP 플러딩. 그것도 기출입니다. 그것도 뭐 최근에 나온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뭐 답은 이거다. 자, 넘어가 보죠. 자, 33번. 디도스 공격의 대응 방법, 공격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웹 프록시는, 프록시가 뭡니까? 프록시? 영어로 프록시 나오면 A와 B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A와 B의 중간에. 그러니까 웹 프록시, 하여튼 프록시 나오면 A와 B의 중간에 있는 건데, 그 중간에서 일반적으로는 프록시는 접근 통제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접근 통제. 일반적으로 그냥 프록시라고 하면. 근데 백큐, 수신받을 수 있는 버퍼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게 백큐죠. 그죠? 그래서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맥스 TCP 백큐
버퍼에다가 뭐 1024 뭐 이렇게 넣자. 그러면 수신받을 버퍼의 크기가 증가되니까 많은 패킷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신플럭시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싱쿠키라는 게 있는데, 싱쿠키는요 백큐를 쓰지 않습니다. 백큐를 쓰지 않고 정상적인 연결을 받아주는 거예요. 싱쿠키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심프록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심패킷에 포함된 정보를 해싱해서 생성된 값으로 심패킷의 유효성을 검사한다. 그냥 요 끝에만 와보세요. 심패킷의 유효성을 검사한대, 지가. 심프록시라는 거. 그래서 요것만 알아두십시오. 자, 넘어가 볼게요. IP 버전 4에서 버전 6로 변경이 됐다. 그때 바뀌지 않은 건 뭐냐? 32비트, 128비트 맞죠? 16진수 주소 체계. 그리고 브로드캐스트가 IP 버전 4에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애니캐스트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애니캐스트는 뭐냐? 브로드캐스트는 인접한 노드 다 받으세요, 그거죠. 근데 애니캐스트는 뭐예요? 최단 경로에 있는 노드 하나, 컴퓨터 한 대한테만 메시지를 보내는 거. 자, 그리고 6는 16진수 표기법을 씁니다. 근데 긴 주소를 실게 하기 위해서 16바이트로 콜론으로 나눠요. 16바이트로. 16바이트로 나누고, 왜냐면 16 곱하기 4개 하면 4 곱하면 얼마죠? 아무튼, 그래서 나눠진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거죠. 자, 네트워크. 이게 N이잖아, N. H는 호스트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H는 컴퓨터 안에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거고, N은 네트워크니까 스니핑 뭐 이런 거 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중에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서버 내부에서 외부잖아요. 이건 뭐예요? 컴퓨터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NIDS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NIDS가. 그래서 NIDS는 네트워크에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서버에 대한 공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죠. 근데 정확도나 이런 건 H가 좋은 거죠, 당연히. 컴퓨터별로 까는 게. 자, WPA2의 CCNP에서 무선 네트워크 AS, 그죠? AS. 이거 뭐죠?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이거 모르면. 자, 기본적으로 뭡니까? WEP라는 게 있고, RC4 암호 알고리즘을 쓴다. RC4, 그죠? 그 다음에 WPA가 있는 거고, 그죠? WPA는 RC4 암호 알고리즘 쓰면서 암호화 키를 동적으로 쓰는 TKIP라는 걸 쓰는 거고, WPA2는 CCMP를 쓰면서 AES라는 대칭키 블록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안 나온 적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건 항상.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EAP 상호인증. 너 와이파이 진짜야? 와이파이는 너 단말 진짜야? 그게 상호인증이에요. 서로 진짜인지 확인하는 거. 근데 WEP와 WPA2는 EAP 상호인증을 지원한다. 그래서 이것도 기출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에서 WPA와 WEP가 동시에 둘 다 지원하는 건 뭐냐? EAP입니다. 이것도 이제 처음 나온 거죠. 근데 이거는 보통 이런 문제들은 그냥 이거로 끝내는 게 좋아요. 자, 오픈소스 호스트 기반의 출입 탐지 시스템. 딱 그래, 대충 영어 봐보세요. 오픈소스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상관관계, 그러니까 상관관계, 뭐 통합 로그 분석,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무결성 검사, 그다음 루트킷 탐지, 그다음에 능동적 대응을 한다. 사실은 오픈 소스라는 걸만 빼면 1번, 2번, 3번도 다 맞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3번이다. 3번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 가보죠. ARP 스푸핑. 자, 영어로 스푸핑이 나오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결과값이 가짜입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ARP의 결과값이 뭡니까? 맥 주소죠. IP를 주면 맥 주소를 주는 게 ARP니까. 근데 가짜 맥이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공격자가 있어서, 뭐 답은 여러분들 체크해 보세요. 공격자가 있어서 원래는 이놈이 이렇게 통신하는 건데 중간에 패킷을 받아서 맥 주소를 내 걸 주는 거야, 내 걸. 그럼 나한테 통신할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 다시 전달해 주고, 그럼 여기서 변조할 수 있겠죠. 그래서 ARP 스푸핑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네트워크의 흐름을 공격하는 게 뭐냐, 혹은 공격하지 않는 게 뭐냐, 이런 게 나오는데, 스푸핑들은 IP가 바뀌면 네트워크의 흐름을 공격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ARP 스푸핑, DNS 스푸핑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IP 스푸핑도 마찬가지고.
자, 다음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뭐 올바른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도 이제 은근히 좀 나오죠. 이 시리즈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SMB, 그죠? 그냥, 그죠? 대충 이름 비슷한 게 보이잖아요. 그죠? SMB, 의 그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래, 윈도우와 리눅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때 디렉토리와 프린터 공유에 쓰는 게 뭐냐? 이건 사실은 네트워크 관리사 문제입니다. 삼바고, 그죠? 그리고 넷바이오스라는 건 뭐죠?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건가?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DNS라는 게 뭐예요? 따따따.naver.com 하면 IP 주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DNS가 원활치 않을 때 윈스라고 있습니다. 이름 풀어주는 거. 그래서 이때 이 넷바이오스를 사용을 하고, 이 넷바이오스가 보안에 취약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넷바이오스를 쓰지 말자라고 나오는데 어디에 나와요? 주요 정보통신 기반 상세 취약점 가이드에 넷바이오스 오버 TCP/IP를 체크하면 안 돼요. 그게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실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지, 이 지식들이 그 뭐 각각 하나씩이 아닌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넷바이오스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널 세션이 있어요. 널 세션 뭐예요? 연결만 하면 정보가 얻어온다. 그죠? 포트만 부르면 그게 널 세션입니다. 그래서 기본 공유를 통해서 널 세션을 공격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공유 폴더를 통해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뭐 여기서 뭐 보여주긴 그렇고. 자, 나트 뭐 하는 겁니까? 사설 IP, 그죠? 그 공인 IP의 부족 문제로 만든 게 사설 IP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나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요겁니다. 요 PAT. 포트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하나의 공인 IP가 한 개예요. 여러 개의 사설 IP를 매핑하는 거. 이게 우리 집이죠.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집에서 노트북 3개 있으면 사설 IP 3개가 부여되고, 바깥으로 나갈 땐 공인 IP 하나로 나가는 거. 그게 이겁니다. 이거. 자, 다이나믹 나트 볼게요. 사설 IP가 공인 IP보다 많은 경우 다대다 연결을 한다. 자, 공인 IP가 사설 IP 경우 많은 경우에 사용한다. 공인 IP가 사설 IP보다 많은 경우 거꾸로다 이거죠. 근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두 개는. 사실 뭐 4번이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보안 기출풀이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배움이 많은 시험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뭐 기타 여기 뭐 지금 아까 그 애플 첫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이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아서 여기 보면 뭐 구매 인증이라는 것도 있죠. 이건 제가 그냥 자체적으로 처음 만들어 봤어요. 뭐 하든 안 하든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뭐 책 읽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자료라도 하나 보내줄까? 뭐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뭐 누가 벌써 올렸네요. 그죠?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요. 이 책이. 이 책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요. 특히 이론서 끝내주기 좋습니다. 왜? 엄청 많이 바꿨거든요. 정말로 엄청 많이 바꿨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적용하고 싶은 내용이나 내가 검수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많지는 않아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좀 점점 더 좋아지겠죠. 점점 더 좋아질 거고. 그런데 지금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또 하나, 저는 모든 공부를 할 때 그냥 이거 자꾸 보여주니까 제가 뭐 이거 갖고 수업할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 장으로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보안기사 실기 기출이거든요. 요거. 그래서 보안기사 요것도 실기 기출이네. 그죠? 요것도 실기 기출인데, 보안기사 1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실기 혹은 필기의 거의 대부분 모든 거를 한 장에 넣어야 돼요. 왜? 아무리 자료가 좋아도 그 단점은 뭐냐면, 두꺼운 거는 내가 볼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한눈에 모든 걸 딱 보고 어느 정도 암기를 해놔야지 공부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지금 듣는데 내 PAT 뭐 하나의 공인 IP에 여러 개를 매핑한다, 이 개념을 못 알아듣겠어. 그거는 진짜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 기본이 안 된 거고.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제가 설명을 잘하든 못하든 머릿속에서 그냥 빨리빨리 지워지는 거예요. 그냥 이해한 것 같은데 등 돌리면 없어지는 거고. 그 사람은 설사 보안기사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일할 때 문제가 있어요. 정말로 일할 때 문제가 있고요. 그거 딱 티가 납니다. 그거는. 자, 아무튼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고 알아듣는 수준까지 이렇게 보십시오. 자,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인베스트 보안 기사 기술 분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그죠? 뭐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그 중에서 동적 분석 도구, 실행하면서 분석하는 도구로 올바른 것은 이게 오터런지입니다. 그래서 오터런지는 그 뭐죠? 윈도우 레지스트리, 레지스트리 정보, 보통 이제 보는 거죠. 보는 거고, 보통은 이제 어, 어디 있죠? 히스 인터널 시트, 히스 인터널 시트. 이 사이트에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내가 개발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완전한 전문가 맞습니다. 오토런지 있죠? 다운로드해서 그냥 실행하면 바로 됩니다. 굳이 뭐 그 아래 해보지도 않고, 이미지가 없구나. 여기 대충 있네. 여기 윈도우 레지스트리 정보, 그러니까 좀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런 하면은 뭐예요? 시작 프로그램 정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오토 런지가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view라는 거는 윈도우 실행 파일의 시그니처. 시그니처라는 말 어렵지 않습니까? 구분자. 구분자가 p예요. 그래서 실행 파일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는 않고. 그 다음에 볼라텔리티, 이건 뭐냐면 포렌식 할 때 메모리 덤프를 뜨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모리 덤프를 뜨는 거예요. 그래, 메모리 덤프를 떠서 메모리 내에 뭐가 있는지 분석할 때 사용하는 거고, 뭐 실행하는 건 아니고. 그래,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자, 요거는 조금 애매한 문제인데, 사실 이게 보안이냐 혹은 뭐 소프트웨어 공학이냐, 좀 그런 데서 좀 애매하거든요. 뭐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등장인물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소스의 정적 코드를 분석한다. 그래서 버그, 오류죠, 오류를 식별하는 도구가 뭐냐, 파인드 버그인 거고, 소프트웨어 품질 같은 거 진단하는 거 뭐 PMD라는 것도 있고, 젠킨스는 뭐죠? 실제 일할 때 많이 쓰는데 배포, 그죠? 배포할 때 소라큐브, 소라큐브는 기능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 개발 보안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아마 여기 제가 열어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개발 보안 강의할 때 만든 문서인데, 이게 소라큐브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뭐 이 설치 과정은 생략할게요. 이렇게 눌러서 쓰면 이게 지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지가 버그도 나와요. 그죠? 버그도 나오고 보안 취약점 한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취약점이 있는 코드도 나오고, 그래서 개발 보안을 얘를 갖고 진단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다음은 뭘 보기 위한 거냐. 자, 우리가 통신이라는 걸 하려면 일반적으로 소켓이라는 걸 쓰는데, 서버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리슨 하고 있어야 됩니다. 리슨, 대기 중이죠. 그래서 이걸 보는 건 윈도우나 리눅스나 명령이 똑같죠. 내 스테이트. 우리가 시험에서 그 명령어들의 옵션들은 잘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옵션을 참 외우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나옵니다. 이상하게 얘는. 근데 이제 얘는 쉬워요. 내 스테이트의 통계를 보려면 어떻게 되냐, 통계 영어의 앞자 S, 그죠? 그 다음에 TCP는 T,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는 거고, 라우팅은 R,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어의 앞자가 옵션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것도 출제입니다. 다음에 악성 코드, 그죠? 악성 코드는 뭐냐, 이렇게 나왔는데, 컴퓨터 내부에 은닉하고 있다가 특정 트리거가 되면, 그러니까 특정 시간이 되거나 어떤 로직 조건이 맞으면 실행하는 걸, 그죠? 논리폭탄인 거죠. 그래서 논리폭탄의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요새는 안 나오는데 3월 20일 방송사 MBR 삭제. MBR은 운영체제를 부팅하는 부트로더라는 프로그램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 섹터 번호 1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걔를 지우면 어떻게 돼요? 부팅이 안 되죠. 근데 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3월 20일. 3월 20일이 될 때 돌아갔다. 그래서 논리폭탄 공격이다 라고 얘기한다 라는 거죠. 트로이 복만은 뭐예요? 자기 복제를 하지 않는 거. 그게 핵심이죠. 웜은 반대고, 매크로 바이러스 뭐죠? 오피스 문서에 기생하면서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뭐 그게 키워드죠. DNS 명령어 중 해당 존에 설정된 다양한 타입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죠?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는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DNS 커맨드 중에 NSLOOKUP과, 그죠? NSLOOKUP과 DIG 커맨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이렇게 치면 IP 주소 나와요. IP.
DNS의 역할이 IP 주소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레코드를 줬어요. 레코드. 레코드라는 말이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도.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레코드는 명령어다. 명령어. 근데 모든 경우의 수, 모든 거 다 줘. any, all이죠. all.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ytype. 그 다음 또 any 나오면 또 뭐가 나옵니까? DNS 증폭 공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ny를 준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얘 그러니까 여기가 A니까요. IP 버전 4의 IP 주소를 되돌려 주는 거죠. 그러니까 IP 버전 4 예를 들어서 메일 서버의 주소, 그 다음에 뭐 네임 서버의 주소, 그 다음에 A 4개 주면 IP 버전 6의 주소. 근데 N이라고 줬으니까 이것저것 다 줘. 그 얘기인 거죠. 그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MRTG, 그죠? MRTG 설치 시 이건 뭐 그냥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그죠? 프로그램에서 이거 참 특이한 문제인데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GCC는 C 언어 컴파일러죠. SNMP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하는 거고 펄도 언어죠. 언어. 근데 이제 MySQL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트래픽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멀티 라우터 트래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래픽 측정할 때 당연히 뭐예요? 네트워크 프로토콜 필요하겠죠. 운영 체제를 식별한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온 문제예요. 이게 그 3회 정보보안기사 시험 필기부터 처음 나왔는데 그러고 은근히 또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개의 형태로 나와요. 이게 한 개의 형태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요 형식입니다. 운영 앱맵을 할 때 운영체제가 리눅스인지 혹은 뭐죠? 그 윈도우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그냥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O를 주면 OS를 식별한다. 이런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TTL, Time to Live. TTL이 뭐죠? 통과할 수 있는 라우터의 수죠. 이 TTL의 값을 가지고 운영체제를 식별할 수 있냐 없냐 있습니다. 즉 리눅스의 디폴트 TTL 값이 다르고 윈도우의 디폴트 TTL 값이 달라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 문제도. 자,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많이 출제가 돼요. 얘가 TTL과 함께. 자, 48번 데이터베이스를 공격한대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공격하는 건 뭡니까? SQL 인젝션 아니에요? SQL 인젝션? 코드 인젝션은 이거는 이제는 그 PHP나 자바에서 EVL 메소드, EVL 함수를 쓰는 건데 이건 뭐냐면 입력으로 코딩을 넣으면 코딩을 실행해 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서버에서 돌아가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를 입력해서 서버를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커맨드 인젝션은 말 그대로 운영체제 명령어, 그죠? ls 뭐 앞에 파이프 붙여서 명령어 이어 붙여서 쓴다. 이어 붙일 때 뭐 세미콜론도 되고 이렇게 앰퍼센트 이런 것도 이어 붙여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DB를 공격하는 건 SQL 인젝션이죠. 그리고 SQL 인젝션의 종류가 뭐가 있냐? 타임베이스, 유니온, 그 다음에 뭐 있죠? 블라인드,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 매스 SQL 인젝션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넷바이오스, 그죠? 넷바이오스 은근히 많이 나와요. 넷바이오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유니캐스트를 사용해서, 유니캐스트 뭡니까? 너 맞아? 그죠? 1대1로 통신하는 거. 근데 브로드캐스트 방식으로 동작한다 이거죠. 뿌린다 이겁니다. 뿌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 PAM 모듈. 자, 올바르지 않는 것은 PAM OS에 대해서는 사용 기간을 설정한다. 이게 아니라 이건 그냥 외워야 돼요. SSH, VHD 원격 접수 인증을 담당한다. OS니까 그죠? 이게 앞에가 OS잖아요. OS가 뭡니까? 인증이잖아요, 인증. 그죠? 오덴티케이션의 약자니까. 자, 그 다음에 51번 51번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는 것은 뭐냐? TFT가 나왔죠. 얘는 특징이 뭐예요? UDP 69번 포트를 쓰고 인증이 없다. 그죠? 인증이 없다. 그러니까 쓰지 마라. 그 대신 UDP 쓰니까 빠르게 동수진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암호화 키를 써서 암호화한다. SFTP가 암호화 키를 쓰는 거죠. SFTP가. 자, 야라. 야라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게 스노트, 슈리카타, 야라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스노트나 슈리카타는 결과적으로 네트워크상에 A라는 단어가 날라오면 악성 코드야. 이걸 탐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첨부 파일 중에 어떠한 문자열이 있으면 악성 코드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야라예요. 야라. 그래 야라인 거고. 자, AND와 OR 조건만 not도 됩니다. not.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패턴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패턴과 맞으면 악성 코드야. 머레어를 탐지한다. 그 도구의 이름이 야라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노트. 자, 검색의 시작 위치를 나타내는 게 뭐냐? 오프셋이죠, 오프셋. 문자열의 시작 위치. 범위는 depth. 문자열 컨텐츠. 발신자의 자의 IP가 똑같은 공격이 랜드 어택이죠. 그거를 탐지하는 게 SEM IP. 이게 실제 쓸 때는 SEM IP 세미콜론 붙여서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53번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54번. 한 사람이 자주 쓰이는 곳에 잠복한대. 그죠?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뭔가 기다린다 이거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 스피어피싱이죠, 스피어피싱. 그죠? 정치인이나, 그죠? 뭐, 그 특정인을 대상으로 피싱 공격. 뭐죠? 피싱 뭐예요? 낚였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워터링 홀. 신뢰된 사이트에 접속했더니 해킹 당한 거야.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뭐죠? 자동으로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되면서 진행된 거야. APT. 해킹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해킹 될 때까지. 자, 다음 좀 웹 기반 공격이 아닌 것은 크로스 사이트, CSRF, SSRF 전부 다 뭐예요? 개발 보안에 있는 거고 웹 취약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부 다 웹인 거고. API 후킹은 뭡니까? API 후킹은 개발자가 A라는 함수를 불렀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요거에 똑같은 A 1번을 만들어요. 그럼 메모리의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메모리 주소가 10번이고 얘는 메모리 주소가 12번이에요. 요 메모리의 주소를 뒤바꿔 둡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12번이 되죠. 근데 개발자가 A를 불렀어. 그러면 뭐예요? 이게 뒤바뀌었으니까 얘를 부른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서 공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API 후킹은요, 윈도우 프로그램에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윈도우 프로 다 해킹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만약에 이제는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 뭐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자, 요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그냥 프로그램 이름이니까, 그래서 때로는 필기도 어려워요. 자,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DNS가 뭡니까? 바인드죠. 근데 소규모래매. 그죠? 그래서 뭐 외워야 돼요. DNS 요겁니다. MA 뭐 SQ. 자, 그래서 얘 소규모 네트워크에 쓰는 DNS 서버다 라는 거고, 여기 나온 거죠. 가장 고전적이고 일반적으로 쓰는 게 바인드입니다. 바인드. 그죠? 바인드. 뭐 이렇게 외울 수는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있다. 자, 응용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에 동작하지 않은 IP가 어디예요? 어디? 네트워크죠. IP가 네트워크에서 동작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자, 58번. 개발 보안이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실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개발 보안하고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랑 그 다음에 그 개보법 15조부터 25조까지, 예, 거기까지 암기한 사람은요 굉장히 유리하죠, 이 시험에서. 자, 외부의 입력값에 대한 검증이 없거나 혹은 잘못 검증이 되어서 시스템 자원에 접근하는 경로 등의 정보를 이용할 때의 보안 약점은 뭐냐? 경로 조작이죠. 뭐 여기에서 자원이라는 말이 있죠. 자원. 이게 뭐냐면 파일이나 IP나 포트 번호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자원이라는 말은. 그래서 경로 조작 문자열 이런 걸 입력해서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한다거나 이렇게 공격할 수 있죠. 물론 아파치 웹서버에서 이 경로 조작 문자열을 차단할 수가 있죠. 예, http:/conf 파일에서. 그래서 osconfig라는 설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DNS 터널링 공격, 이건 이제 처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올바른 것은 뭐냐, 이 말뜻이 뭐냐 이거죠. 공격자는 DNS 프로토콜을 악용해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 거, 이걸 터널링 공격이다. 이게 터널은 뭡니까? 어떤 IP를 차단하면 새로운 IP를 붙여서 그 보안 솔루션을 통과할 수 있겠죠. 그게 터널링 공격이다. 요거 이제 기억해 두세요. 자, 60번. 자, 요런 문제 형태들이 생각보다 실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DNS 스푸핑이 뭐고 ARS 스푸핑이 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공통점은 뭐고 목적은 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스푸핑이니까 결과값이 엉터리다. 그러니까 ARP 스푸핑은 뭡니까? 가짜 맥 주소가 오는 거고, DNS 스푸핑은 가짜 IP 주소가 오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변조 공격이죠. 예, 변조해서 공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실제 그 애플리케이션 보안까지 끝났고, 제가 주의사항을 하나 얘기 드릴게요. 이거 보면 애플리케이션 보안이잖아요. 사실은 정보보안 일반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CBT 시험이다 보니까 기출문제 자체가 다양하게 복원이 돼요. 그러면 제가 이걸 할 때
예를 들어 정보보호 일반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근데 실제 그 문제를 빼고 기존에 중요했던 문제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 기존에 나왔던 것들은 뭐 다른 회차 기출문제 있는 거야 이미 너무 많이.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등장을 했는데 여러 사람이 시험을 보다 보니까 책에는 한 시험당 100문제밖에 못 넣으니까 못 넣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아마 요따가 넣었을 거예요. 여기 있네. 25년도 9월에는 출제되었지만 프리집에 넣지 않는 거, 요거를 넣었어요. 사실은 이것도 책에 넣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종 출판사가 빼버린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있다 이거죠. 요런 게.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서 그걸 봐야 됩니다. 요걸 봐야 되고, 뭐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거 뭐 보안 기사만 있습니까? 이 기술사도 있고 ISMSP 심사원 문제도 있고요. 뭐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뭐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여기 카페에 가입 조건은 없어요. 뭐 책을 샀다고 가입한다거나 종합반이라고 가입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탈퇴도 제 맘이에요. 기분 나쁘게 글 쓰면 무조건 탈퇴해요. 누구든. 그거는 왜? 나 혼자 쓰잖아요. 뭐 누가 자료 공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개인 카페지 공유 카페예요. 개인 카페에 맞아요. 자, 아무튼 그렇고, 자, 일단 여기에서 일단 애플리케이션 보안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정보보안 일반 기출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얘는 스팸 메일 차단 방법 중에서 DNS 서버에 스팸 메일 주소를 등록하고, 예를 들어서 뭐 a.naver.com 뭐 이거는 스팸이다. 이렇게 DNS 서버에 등록을 해서 차단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이제 샌드 폴리식 프레임워크이고, 그냥 DNS 나오면 요거다 생각하면 돼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우리가 이제 스팸 메일 솔루션에서 스팸 스나이퍼라는 게 있습니다. 질환지교에서 만든 보안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거 되죠. 이런 거 되고, RBL은 키사에다가 등록하고 자기가 차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스팸 어센신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의 이름이에요. 스팸 메일 관련 공개 소프트웨어의 이름이고, 여기는 점수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뭐 광고라는 단어가 나오면 1점, 뭐 예를 들어서 할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1점, 이거 다 더했더니 몇 점 이상이면 스팸이야,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거 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수화를 시켜서 하는 거고, 인플렉스라는 것도 프로그램이에요. 얘는 첨부 파일에 대한 필터링이에요. 첨부 파일에 대해서. 결론 메일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단어잖아요. 단어. 어떤 단어를 가지고 막고 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 중요한 문제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많이 나오죠. 메일을 보내는데 가로 안의 순서가 뭐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봐야 돼. 이건 제가 오늘 네이버 저희 카페에다 글을 쓴 건데, 요걸 보자고요. 이게 이제 제가 보낸 메일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제가 이제 네이버 계정으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프로그램, 즉 사용자가 쓰는 프로그램, 그거를 어려운 말로 써요. 메일 유저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데 버튼을 딱 눌러요. 그럼 네이버니까 이게 네이버 메일 서버로 가겠죠. 네이버 메일 서버를 우리는 MTA라고 해요. 네이버 메일 트랜스퍼 에이전트. 그럼 얘는 네이버예요. 그러면 목적지, 지금 수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신자가 만약에 지메일을 쓴다면 지메일도 메일 트랜스퍼 에이전트가 있겠죠. 지메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보내준다고요. 이렇게 보내줄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SMTP, 이것도 SMTP. 그리고 메일이 도착했어요. 그럼 저장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일 함이 있습니다. 엠박스라고 얘기하는 엠박스. 그래서 이 엠박스에 팝3랑 팝3하고 뒤에 이렇게 S 붙죠. 그럼 암호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안 기능까지 있다는 거예요. IMAP. 이 메일 함에 온 거를 내 메일을 메일 프로그램으로 봅니다. 메일 유저 에이전트. 요 과정에 대한 순서가
이게 처음 나온 게 이게 정보보안 산업기사 실기 문제였어. 실기 처음에 여기 가로를 주고 요 안을 넣어라. 그리고 나서 필기, 실기에는 안 나오고 필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 실기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외우는 형태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근데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단답형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작업형과 서술형 기준이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 이 순서에 가로에 든 게 뭐냐? 그럼 뭐 맞춰보면 뭔가 답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해시 함수 입력이 똑같으면 출력이 똑같다. 그래서 해시 함수는 우리는 보통은 어디 써요? 그 MDC 용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디피케이션, 수정, 딕텐션, 코드, 수정됐는지 확인하는 코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해시 함수. 물론 MAC도 있습니다. 맥이라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거 기출문제인데 샤512는 512라는 거는 출력의 문자열이에요. 그러니까 끝에가 512가 되는 거죠. 입력이 1024의 블럭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같은 크기다, 이런 말이죠. 1024의 블럭을 받아서 80번 라운드 뺑뺑이를 돌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4번은 맞는 거고. 자, MD5는 여기 있네. 128비트를 씁니다. 128비트 출력이. 샤1은 미국 표준 암호 알고리즘으로 128비트가 아니라 160비트를 써요. 근데 우리가 이 시험을 공부하다가 숫자가 16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들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여기 나온 샤1 16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 그리고 ECC, 이거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RSA의 1024비트는 ECC의 160비트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죠. 죄송해요. 하나 더 있네. 해시 함수의 최소 길이를 얘기하는 생일자 공격. 그래서 해시 함수는 최소 160비트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160이라는 숫자는 이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 문제 좋네. 그죠? 63번과 64번 문제가 좋아요, 사실. 자, 아까는 MDC를 얘기했어요. 지금은 해시 함수를 MAC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영어가 아까는 모디피케이션 이었잖아요. 이거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오덴티케이션 코드. 메시지를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코드다. 해시는 입력이 똑같으면 출력이 똑같아요. 그러면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는데, 만약에 똑같은 대칭 키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호화 키를 입력 값으로. 그러면 해시는 입력이 똑같으면 출력이 똑같으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오면 너가 그 사람 맞구나 인증할 수 있죠. 그때 쓰는 게 이 MAC라는 겁니다. 그 해시 함수의 이름이 HMAC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 자, 비밀 키는 송신자만 보유하고 있고, 아니죠. 이 키는 송신자, 수신자가 둘 다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 자체가 어디에 쓴다? 인증을 위해서 쓰고, 요거는 보안기사뿐만 아니라 64번과 이 63번 문제, 요 두 개 있죠? 요 두 개. 근데 여기에서 요런 거 말고, 아까 제가 MDC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기에서 MAC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게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65번 봐볼게요. 통신자가 서명한 결과. 서명은 뭐로 하는 거예요? 서명은 딱 그냥 단어만 봐도 나만 있는 거로 할 거 아닙니까? 개인 키로 하는 거죠. 개인 키로 서명하면 공개 키로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서명도 사실은 암호화예요. 개인 키로 암호하고 공개 키로 복호한다. 반대로 공개 키로 암호하고 개인 키로 복호한다. 이렇게만 되는 거죠. 개인 키로 암호하고 개인 키로 복호가 안 된다. 뭐는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은 그게 안 돼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공개 키와 대칭 키의 차이를 모르는 거죠. 자, 스트림 암호화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스트림 뭐예요? 비트 단위 암호화다. 그죠? 빠르게 수행할 수 있고 키 스트림 관리가 편하다. 이 키 스트림이, 자, 봐볼게요. 이렇게 보면 돼요. 영문자 A가 있습니다. 이걸 아스키 코드로 바꾸면 65예요. 요거만 바꿔요. 6이에요. 8421 코드 011 0이죠. 요 두 개 더하면 6이니까 이 진수로 바꿨어. 암호화 키가 1111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게 암호화 키입니다. 키스트림 0하고 요걸 XOR를 하는데 XOR는 0일일 때만 1이 되는 거예요. 0, 1이니까 1,
11일 땐 0, 0, 1. 요게 암호문입니다. 이게 스트림 암호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암호화를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0, 1, 1, 0. 암호화를 한 번 더 하면 복호화 된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스트림 암호화의 특징이에요. 그 대신 간단하고 빠르죠. 그 대신 이렇게 하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요 6에는 암호화 키를 요걸 썼고 5에는 암호화 키를 또 다른 걸 랜덤하게 막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키 스트링 관리가 편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안 그러면은 그냥 바로 복호화가 돼 버리죠. 예. 자, 그래서 66번이고 해시 함수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는 그 충돌에 대한 얘기야. 충돌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50% O, 나머지는 0. 요게 입력값, %5가 해시함수, 0이 해시값, 혹은 해시값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메시지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거죠. 해시는 요 결과를 가지고 입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웨이 펑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머지가 0이 나오는 게 50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충돌에 약한 문제가 있어요. 자, 볼게요. 해시함수 x가, 그죠? x는 y일 때 결과값이죠. 입력값 x와 y를 알고 있을 경우, 그죠? 입력값, 내가 요거래. 입력값과 출력값을 알고 있는 경우 해시함수 x가, 그죠? 해시함수에 x 다시를 넣었을 때 y가 같다는 걸 찾을 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이거 틀린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밑에 거. 예, 교재 해시함수 있죠? 이론서에 그 이론서 해시함수 중요해요. 자, 68번 뭐죠? 뭐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가는 문제죠. 사실은 뭐 크게 우리가 뭐 배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크 패턴이 아닌 것은 쇼핑몰에 회원 가입 시 동의를 받아야 가입이 가능하다. 이 문장 자체는 맞는 말인데, 다크 패턴이라는 건 소비자의 착각, 부주의로 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라고 말한다 이거죠. 다크 패턴이라는 건. 그래서 뭐 이해되시죠? 그냥 이걸로 받고 넘어가면 돼요. 초기화 벡터가 없는 거 22죠. 22는 블록 암호화죠. 블록이라는 건 뭡니까? 똑같은 크기의 블록을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라는 영어는 써있지는 않아도 대전제가 있습니다. 가변 길이 메시지예요. 가변 길이. 그러니까 길이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똑같은 크기를 맞추려면 그냥 무식하게 생각해도 맨 끝에는 길이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를 맞춰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블록 암호화는 전부 다 패딩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패딩 알고리즘, 길이 맞춰주는 작업. 그래서 32비트의 메시지를 패딩하면 64비트로 커져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좋아야 되겠죠. 빠르게 처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요거를 암호화 키를 통해서 암호문을 만들고 암호화 키로 암호화 이렇게 만드는 게 20이죠. CBC는 처음에 여기에 IV라는 초기화 벡터 임의의 난수가 하나 먼저 들어가고 암호화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다. 블록 암호화 운영 모드, 뭐 블록 암호화 방법, 이 블록 암호화 상대적인 게 스트림 암호화죠. 중간자 공격에 취약한 거는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DPL만의 키 교환이죠. 왜냐면 여기는 암호화가 없어요. 사실은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DPL만은 두 개의 송수신자에 대한 문제예요. 중앙에 인증기관 같은 게 없습니다. 얘가 어떤 난수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줘. 그리고 얘도 난수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동일한 수학식에다가 요 난수를 넣어버리면 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야. 5, 5. 이걸 가지고 암호화 키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니핑을 하거나 요 중간에 공격자가 껴버리면 상대방의 난수를 알 수 있고, 이 수식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죠? 그래서 두 상대방을 위한, 그죠? 키 교환. 그게 DPL만의 방법이고, 키 교환이고, 이건 이산대수. 이산대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근데 이 DPL만은 두 상대방의 키 교환을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이 키 교환을 이용해서 최초의 전자 서명을 만드는데, 그게 이렇게 쓰나? L 가말
이거 철자 모르겠어요. 이거 교재 한번 봐보세요. 그게 최초의 전자서명 엘가말입니다. 네, 엘가말. 그러니까 두 개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발전돼서 슈노르가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역사적 히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접근 통제 모델에 대한 설명인데, 일단은 뭐가 나옵니까? 딱 단어가 보면 무결성이라는 게 나오죠. 자, 무결성 중심의 상업적 환경에서 이거 외워야 돼요. 클라겐 웰스. 그죠? 무결성 중심의 비바도 무결성 기밀성 다 지원해 주고, 비바. 벨 라파둘레는 뭐예요? 기밀성 모델이죠. 기밀성 모델. 자, PGP가 그죠? PGP가 암호화를 하는 과정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 압축이라는 걸 한대요. 그리고 여기 복구를 하고 세션 키를 암호한대요. 세션 키를 암호한대. 그러면 여기는 뭘 만들어야 돼? 이 두 개는 세션 키를 생성해야죠. 그죠? 기억 아니면 니은은 세션 키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션 키는 대칭 키입니다. 세션 키라고 얘기하는 건 대칭 키예요. 그러니까 세션 키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세션 키를 보내줘야지 얘 복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뭐가 들어요? 메시지 암호화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전자 서명을 하고 전송한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이. 자,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메일 보안 기법이 PGP, PEM, SMIME가 있는데 이 PGP가 집중적으로 나온다. 자, 세션 키를 암호하는 거는 뭐냐? 세션 키 암호화 시, PGP 암호화 시 세션 키를 암호하는 게 뭐냐? 그죠? RSA. 자, 무슨 말이에요? 세션 키는 대칭키입니다. 대칭키는 통신자와 수신자가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야. 전달을. 그러니까 뭐가 돼요? 키 교환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키 교환이. 그러면 키를 교환을 하려면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암호화 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받는 사람이 복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신자의 공개 키를 써서 이걸 암호화해서 보내면, 공개 키로 암호화되면 개인 키밖에 못 풀잖아요. 그죠? 수신자의 개인 키로 복구화를 하면 이 세션 키가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RSA의 키 교환이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요 세 개는 뭐예요? 대칭 키잖아요. 대칭 키. 그러니까 관련 자체가 없는 거죠. 관련 자체가. 안 그러면 세션 키를 왜 암호화를 합니까? 전달하기 위해서 암호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자, 74번.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ECC, 이거 공개키라고 했죠. ECC. 그래서 ECC는 타원 곡선 알고리즘을 쓴다. 그래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다음 중 수학적 기반이 다른 하나는 뭐냐? ECC. 이게 타원 곡선입니다. 보통 나머지는 이산대수를 많이 쓰거든요. 다른 것들은. 자, X.509 버전, 이거 많이 나와요. 버전 3. 이거 진단원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2025년도. 이거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진단원에. 그리고 인증서에 뭐가 있어요? 공개키가 있습니다. 개인키는 아니죠. 개인키는 뭡니까? 나만 갖고 있는 키인데. 자, 네이버에 연결을 했어, 우리가. 그러면 네이버가 우리한테 보내줘요. 네이버에 뭐를? 인증서를. 그 인증서 안에 뭐가 있다? 공개키가 있다라는 거야. 공개키가. 그러니까 우리는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보내면 얘는 개인키는 네이버만 있으니까, 그죠? 개인키는 개인만 있는 거예요. 한글 그대로. 그래서 있고, 요때 쓰는 인증서가 뭐예요? X.509죠. 그래서 이것도 나와요. X.509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건 뭐냐? 일단 SMIME 이메일 보안에서 이거 X.509 인증서 쓰고, 그 다음에 SSL X.509 인증서를 써서 공개키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기출 나왔어요. 자, 다음 자바 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은 뭐냐? SHA-1이죠. 안전하지 않는 암호화 알고리즘. SHA-256 이상을 써야죠. 그냥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되겠죠. SHA-256 이상 써야 된다. 128비트 키를 쓰는, 그죠? AES의 암호 알고리즘의 라운드, 뺑뺑이를 몇 번 돌리냐. 이거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울 때, AES가 128을 쓰면 10라운드를 하는구나.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이렇게 외우면 요 문제 하나만 딱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자, 얘는 안전한 거니까 128, 192,
256비트의 암호키를 일단 쓸 수 있다. 근데 2씩 올라갑니다. 10을 기준으로 10, 12, 14라운드. 그리고 딱 나오는데 데스가 등장합니다. 또 2가 올라가요. 16라운드. 근데 트리플 데스잖아요. 데스가 3개라고 해요. 트리플 데스니까 곱하기 3을 해요. 48라운드 트리플 데스는. 그리고 이 데스랑 라운드 똑같은 게 시드가 등장을 해요. 16라운드. 이렇게 기억해야지. 이거를 뭐 AES 128은 10번이지 뭐 이런 거는 뭐 솔직히 의미가 없죠. 예, 이거는 그냥 사실은 요령이죠. 요령. 예, 이런 거는. 자, 넘어갈게요. 자, A가 그죠? 79번 문제. A가 사용자 A가 B에게 보낼 때 전자 서명을 생성하는 키래요. 예, 지금까지 한 게 이거 아닙니까? 그죠? 개인키죠, 개인키. 그죠? 나만 있는 거. 자, 보안 서비스와 이를 제공하기 위한 보안 기술로 올바르게 연결하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그랬어요. 자, 부인 방지. 부인 방지는 뭡니까? 내가 받았는데 안 받았다, 보냈는데 안 보냈다 하는 게 부인 방지잖아요. 메시지 인증 코드 맥이잖아요. 맥. 이 맥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너 맞니? 이거죠. 너 맞니? 인증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대칭키 넣어갖고 인증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정보보안기사 기술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자, CC 인증. 이건 이제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인증이죠. 예를 들어서 뭐 방화벽 뭐 이런 거, 뭐 락, 뭐 혹은 뭐 DLP 이런 보안 솔루션들에 대해서 이제 인증을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얘의 유효 기간은 몇 년이냐. 그래서 이건 뭐 답은 5년입니다. 자,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이제 요게 이제 가끔 나오는데,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도로, 그죠? 기차, 병원 이런 데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나라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이 인프라에 대해서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법을 만들어 두고, 그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기반시설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정을 한 기업들은 매년 그 취약점 점검 같은 거를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묻고 있는 거고요. 취약점 점검의 시점은 어떻게 되냐? 주요 정보통신으로 지정된 시설은 매년 1회 이상 취약점 점검을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와 더불어서 그러면 누가 취약점 점검을 수행할 수 있냐? 이것도 기출문제죠. 예를 들어서 정보보호 컨설팅 업체 안 됩니다.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키사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보보호 서비스 전문업체로 지정된 기업, 거기가 이제 취약점 점검을 할 수 있죠. 물론 한국전자정보통신연구원, 그 다음에 정보공유센터 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 83번. 위험평가 시 익명성, 중재자, 반복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사실 전문가 감정인데, 전문가 감정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그냥 전문가가 이거 위험해, 그러면 위험한 거죠 뭐.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재자를 두고 종이에다가 자신의 의견을 넣어서 차이가 크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는 게 델파이 기법인 거죠. 예, 이거는 델파이는 뭐 전문가 감정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예, 방법 중에. 그래서 뭐 답은 4번이겠죠. 뭐 4번일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위험평가 시 중재의 위험평가 방법이다. 그걸 반영한다. 4번. 83에 4번이에요. 83번에 이거 4번입니다. 이거 답 몇 번으로 돼 있지? 잠깐만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4번이에요. 4번. 이거 4번입니다. 예,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과거자료법. 예. 자, 그리고 자,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는 것은, 근데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요 문제가 좀 문제예요. 요 문제가 왜 그러냐? 이게 이제 클라우드 보안 인증에 간편 인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3년이었어요.
최근에 다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안기사 필기 CBT 문제에서는 이게 3년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출에 나오면 553이라고, 그죠? 보기에는 전체 5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 뭐. 그 대신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억울한 거죠. 뭐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는데 다시 해당 문제가 뭐 이 문제다. 뭐 인 경우에는 좀 그렇죠. 맞죠 이거? 네, 델파이퍼 맞아요 이거. 자, 그리고 다음 전자서명시에 HTT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뭐냐? HTTP, SSL이잖아요. 그죠? SSL, TLS. 예, 그래서 기반으로 하고 있다. PPTP와 SSTP는 뭡니까, 이거? 이거 VPN이죠, VPN. 얘도 VPN입니다. 시스코 VPN, MS VPN. 그죠? 다음, 해시 함수의 약한 충돌 내성을 공격하는 특징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제로데이 어택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벌스데이 공격. 자, 해시 함수의 최소 암호키, 해시의 길이를 얘기하는 게 최소 160비트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23명의 사람이 만나 있으면 생일이 같은 쌍이 한 쌍 이상 있을 확률에 대해서 말한 거고, 요거고요. 제로데이는 패치하기 전에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인 거고, 이게는 패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리플레이 어택은 복사해서 공격하는 거죠. 리플레이니까. 그래서 얘는 타임 스탬프 혹은 시퀀스 번호, 랜덤 넘버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다 리플레이 어택에 대응하는 거고, 레인보우 테이블은 크랙이라는, 이제 크랙이라는 영어가 나오면 뭐예요? 패스워드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평문과 암호문을 저장했다가 패스워드를 복원하는 공격 기법인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다 중요하네요. 이 용어들이 지금 세 글자 공격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87번 보죠. 개인정보 수집 시에 필수적으로 고지할 사항이 아닌 것은,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게 이 문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이거 아니구나.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네. 제3자 제공은 아닙니다. 그죠? 제3자 제공은 아니고, 자, 수집 시에 필수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불이익에 관한 사항. 요거 이제 주관 실기 문제입니다. 실기에서도 요거 쓰게 하게 나오고, 이게 문제라고 제가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 기출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 동의 시에, 그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 그리고 보기를 이 4개를 줍니다. 그 중에 답은 이 불이익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진 지 한 3년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너무 옛날 거라는 거예요. CBT 시험 자체가. 자, 보안 기능 확인서 CC 인증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국정원이, 이제 키워드는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네, 국정원이 이 보안 기능 확인서를 받은 제품은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정책기관이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검증기관이다. 자, 그 다음 이제 89번 가볼게요. 자, 스마트 월패드 보안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돼 있는데, 자, 비밀번호 암호화시 샤 128에 사용해야 된다. 이게 아니죠. 256이죠. 256. 그죠? 256. 그러니까 이 앞에 스마트 월패드, 뭐 이건 중요한 말이 아닌 거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안전하지 않는 암호 알고리즘인 거죠. 해시 함수. 자, 그 다음 이제 90번.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인 것 중에 하나죠. 기준선법, 베이스라인. 즉,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한다. 쉽게 말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그래서, 간단하고 빠르게, 위험 평가를 할 수 있다. 단점은 뭐죠? 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 그리고 상세 위험은 뭐가 있습니까? 정성적과 정량적. 그래서 고위험군은 상세 위험 분석을 하고, 저위험군은 기준선법으로 하자. 그게 복합적 접근법인 거고, 그리고 아까 나왔던 전문가의 감정의 다른 말이 비정형 접근법이라는 거죠. 요런 용어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요게 왜냐면 위험평가에 나오는 문제들의 답의 키워드는, 특히 이거 실기 때 중요해요. 위험평가에 나오는 답의 키워드는 기사에서 나온 위험
평가 가이드라인에 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쓰는 용어의 단어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로 알아두는 게 좋고요. 자,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는 대응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자, 91번 보안성을 수행한 결과 위험이 너무 높아서 그냥 안 하기로 했대요. 회피죠, 회피. 전가는 뭐예요? 보험 가입하는 거. 감소는 대응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대응하는 거. 수용은 위험이 터진 다음에 대응하는 거죠. 자, 92번 개인정보 손해보험에 관한 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자, 뭐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개인정보라고 적혀 있죠. 여기 이용자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용자라고 하면 정보통신 망법을 말하는 거예요. 정보통신 망법의 고객을 이용자라고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고객을 정보주체라고 합니다. 똑같은 고객이에요. 근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망법인 거고, 모든 국민, 모든 기업을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으로 쓰는 곳은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게 개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거죠.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죠. 자, C케어 SDLC,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뭐죠? 개발 보안이죠. 개발 보안. 자,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이해관계의 요구사항을 수집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 요게 이제 분석 단계, 요게 이제 설계 단계. 자, 분석 단계 산출물은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그 다음에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 유즈케이스 명세서. 유즈케이스 명세서 안에 사실은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나라 보안약점 가이드에서 말하는 분석 단계 산출물의 종류예요. 뭐 그럼 설계 단계는 뭐냐? 뭐 DB에 모델링을 하는 ERD, 화면 정의서, 뭐 인터페이스 정의서, 아키텍처 설계서 많죠. 얘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얘기하냐? 이게 실기 기출입니다. 개발 보안에서 요구사항 분석 단계 산출물로 써라. 그게 이거죠, 이거. 이거는 뭐 외우지 않으면 뭐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저거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냥 쓸 수는 있어요. 저런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CC 인증의 어떤 한 구성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제품 기능성 보증의 요구사항. 이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 그죠? 그게 프로텍션 프로파일, 보호 프로파일이라고 부른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평가 기준이죠. 뭐 완료된 제품의 명세서인 거고, 시큐리티 타겟은 설계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단계별로 이름을 붙여둔 겁니다. 요 단계별로. 자, 추론 방지. 그러면 이제 이 추론이라는 거는 이제 의미가 있어요. 추론과 집합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추론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보안 등급이 낮은 사람이 높은 보안 등급을 알아내는 게 추론이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고 이거는 이거 아니야?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을 여러 개 만든다. 그러니까 다중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고, 그래, 요거 알아두십시오. 다중 인스턴스와, 그래서 추론을 방지할 수 있다.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엄청나게 중요하죠. 특히 실기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안정성 확보 조치의 내용을 써라, 막 이렇게 나오니까 4개를 써라, 5개를 써라, 이런 식이니까 암호화 대상이 아닌 것은 생년월일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고유식별자라고 하는 4개. 그래서 여기 주민번호, 여권, 외국인, 운전면허번호.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서만 이야기한 고유식별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학생의 학번은 고유식별자가 아니냐? 그거는 고유식별자 맞아요. 근데 법에서 얘기하는 고유식별자는 아닌 거고, 계좌번호, 신용카드, 생체인식정보, 그리고 여기 없는 것 중에 하나 뭐죠? 패스워드 있죠. 패스워드도 암호화 대상이죠. 자, 97번 RSA OAP, 이게 처음 등장했어요. 자, 최적화된 뭐 비대칭적 암호화 패딩이다. 옳은 것은, 자, 암호 속도가 빠르고 암호문의 크기가 작아서 대용량 데이터를 암호화해야 된다. 근데 대용량 데이터 이런 말들이 들어가려면, 이거는 약간 이제 상식인데,
영어 L이 들어갑니다. 라이트 웨이트, 뭐 경량화된 이런 영어가 여기 어디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용량 데이터 암호화를 빠르게 하는 거는 우리나라 암호화 기법 중에 LSA라고 있죠. 예, 그게 라이트 웨이트 뭐죠? 뭐 LS니까 시큐리티 뭔가? LEA죠. 죄송해요. LEA지. 엔크립션 알고리즘이죠. 엔크립션 알고리즘. 자, 그래서 패딩 기법을 쓴다. 블록 암호화니까요. 그 다음에 선택 암호문의 보호 기능을 제공해 준다. 자,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죠.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선택 암호문, 내가 어떤 암호문을 선택했을 때 이 암호문의 평문을 알 수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A라는 암호문, 이게 암호문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이 주제의 키워드가 이겁니다. 지금 사실 이게 키워드가 아니에요. 이게 키워드가 아니라 내가 암호문 A예요. 평문은 1이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AS 암호화를 해도 평문을 1을 넣으면 암호문이 A가 나옵니다. 그러면 동일한 입력에 동일한 암호문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테이블 형태로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레인보우 테이블 공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메시지를 입력해도 암호할 때마다 매번 다른 암호문이 나온다. 그게 OAEP다. 그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네. 처음 등장했어요. 보안기사에 처음 등장했고, 요거는 중요해 보입니다. 라운드가 이거 한번 얘기했죠. 가장 작은 거 IDEA 8라운드입니다. 얘가 잘 이식 변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라운드의 수 8, 그리고 제가 이거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여기에 왜 암호문이 나옵니까? 문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똑같이 반복을 안 하려고 그래. 유니크하게. 왜? 기출문제로 CBT로 복원되는 문제가 100문제를 초과하니까 그럽니다. 12, 14, 16, 48 이렇게 두고 2씩 증가하죠. 얘 하나 빼고. 8은 IDEA 라운드가 가장 작은 거. 그 다음에 AES 128, 192, 256비트 AES. 그 다음에 2를 더해서 DES. 그 다음에 시드. 여기서 곱하기 3을 하면 트리플 데스. 그죠? 요거 곱하기 3 하면 48이잖아요. 요렇게 기억해야죠. 요렇게. 이거는 뭐 외우는 수밖에 없죠. 근데 뭐 그렇게 부담 가지는 않잖아요. ISMS 인증 항목에서 인적 보안, 사람에 대한 거네요. 그죠? 근데 외부자는 뭐예요? 이건 외부자 보안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자 현황 관리, 계약, 보안 이행, 계약 변경, 만료시 보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ISMS에 보통 인적 보안 아니면 외부자 보안이 좀 많이 나옵니다. 객관식으로. 근데 이걸 안 보고 써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용 내역은 뭡니까? 내가 이 사람의 그 개인정보를 회사 일을 위해서 쓰고 있어. 그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 자,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정보 주체 수가 100만 건 이상인 기업, 혹은 민간 및 고유식별자가 5만 건 이상이면 이용 내역 통지 대상이 됩니다. 네, 대상이 되고, 위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처리 위탁을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이게 업무 위탁이 있고 처리 위탁이 있는데, 처리 위탁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시스템들이 있을 거잖아요. IT 시스템이 있어요. 이걸 관리하는 게 삼성 SDS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DS는 수탁사고 삼성전자는 위탁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통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탁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는 곳은 없어요. 처리 위탁을. 단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곳에, 홈페이지 밑에 보통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업체 리스트, 위탁업체 리스트와 목적과 기간을 공개하게 되어 있다. 자,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0문제까지 이제 정리가 됐고요. 자, 일단은 이 문제는 끝내고, 자, 그리고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이거 여기 답 표시가 틀렸습니다. 답 표시가 아까 얘기했죠. 뭐 그 전문가 감정, 그죠? 요거 델파이 익명성 중재자, 요건 4번이에요. 83번은.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